안녕하십니까. 너무 연속된 촬영이라 힘드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닥터 개고생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강행군이라.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연속해서 계속 보실걸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돈이 수억이 들어가는 이 개원을 준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도 영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닥터 개고생 두 번째 프로젝트 개원 아카데미 시리즈입니다. 인테리어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벌써 1, 2부 찍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송 대표님이 너무 오프 더 레코드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편집이 좀 됐습니다. 네, 아마 직접 만나시면 송 대표님께서 좀 더 현실적이고 솔직하고 방송에는 못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보머스 디자인 대표를 맡고 있는 송현석입니다. 회사 이름에 의미가 있나요?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 때 이렇게 void make us거든요. 이렇게 빈 공간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철자를 따서 보머스라고 지었어요. 아까 2부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캐나다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셨고 미대 오빠신 것 같고 그렇죠. 돈에 별 관심이 없는 인테리어 대표님이신 것 같고 막 퍼주는 스타일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까지 제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께서도 추가로 인정을 하시고 이거는 좀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에서는 추가가 나왔어도 그래도 저도 원장님이나 다른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절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가 딱 나오는 순간 이제 뒤에 가서 좋게 안 끝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연을 여기서 맺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후회 없이 잘 해왔습니다. 20년 동안 하셨는데 그쵸. 사실은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는 업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가 중요한 것 같고 20년 동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일을 해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핸드폰으로 보통 전화가 다들 오시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 와서 회사 다니다가 제 이걸 사업을 오픈했을 때 가졌던 그 번호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년 전에 공사했던 원장님도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예, 사실 3부 얘기를 이렇게 좀 서두가 길었던 이유는 뭐냐면 3부에서는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원장님들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우리 1부에서 제가 호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안 좋은 인테리어 업체 만나서 정말 고생하신 원장님들의 실제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개고생 8권 다음에 개고생 9권이 입지랑 인테리어 파트만 따로 책을 막 두껍게 한 권을 거의 4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이 영상 나갈 때쯤 되면 나왔을 거예요. 저희는 촬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밀려 있어가지고 책 출간이 지금 3권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준비가 여하튼 그때 이제 증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16개인가요?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와 정말 고생하시는 원장님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첫 번째 얘기가 용도 변경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많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만 해도 이 용도 변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소방하고 그 장애인 시설이 개원 이후에 그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개원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신고해서 그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완비 증명서가 보건소로 넘어가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서류를 더 이상 진도를 빼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당황해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불해야 했던 그런 스트레스나 시간이나 비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를 꼭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병의원을 개설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상가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데 일종도 아닌 상가를 어떻게 계약을 해줄 수 있죠? 아, 근데 그게 계약 그렇게들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그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공사 중간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알았을 때 협의하는 원장님과 계약 이전에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는 원장님의 스트레스 지수가 다르다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꼈죠. 네. 그러니까 일종이 당연히 일종이어야 되지,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일종이어야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일종으로 변경해 줄 테니, 용도 변경을 해줄 테니 계약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에 사전에 그게 협의가 되고 용도 변경을 진행하면 그나마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좀 덜한데, 그거 협의 없이 계약하고 덜컥 계약하고 나중에 용도 변경을 진행하다 보면 오롯이 원장님이 다 고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그걸 하시는 분들은 그 건물주가 대신 해주는 경우도 꽤 봤어요. 네, 건물주가 그러면 그 바꿔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그거 되면 그럼 나 계약하러 오겠다 해서 뭐 한 1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계약하시는 분도 계셨죠. 용도 변경을 하려면 또 사실 비용도 들기도 하고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뭐 건축사 사무실에 또 의뢰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안 돼서 상가를 병원을 못 쓰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 그 사전에 계약이 그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그게 보상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오롯이 원장님들 손해로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거의 있다는 거죠. 100%. 네,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부터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 공인중개사 얘기만 듣고 믿고 그렇게 가시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증례 실전 사례가 이제 장애인 시설의 문제죠. 이제 장애인 시설이 병원이 이제 그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거의 뭐 한 150평, 160평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초과가 되면 내가 이 상가에 들어감으로써 이 건물의 병원의 면적이 다 합친 병원들을 다 합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버리면 들어가는 사람이 장애인 시설을 오롯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워낙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원장님께서 그냥 계약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깔끔해요. 아니면 거기가 이미 근생 일종이었거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화장실 증설을 하면 되고 경사로 만들면 되고 부족한 주차 공간 또 만들면 되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이 또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몇 개 이상. 그런 것도 이제 건물마다 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 상가가 만약에 내가 병원이 들어감으로써 장애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건물에 병원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버리면 들어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하는데 돈이 엄청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안 돼서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사전에 체크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막상 그 현장에 가셔서 체크를 미리만 하시면 이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약을 하시면 쉽게 가죠. 이게 정말로 처음에 그 호미로 막을 일이거든요, 전부 다.
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이 나중에 뒤에 가면 진짜 포크레인이 와도 못 막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간혹.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증례를 들었을 때 이거 다 체크해 주는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가 다 체크하고 아닙니다. 근데 절대 그런 아니더라고요.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하셔야죠. 이거 모르면 당하는 결국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대한 그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을 하면 끝. 그 결과는 오롯이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대표님하고 좀 미리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조언을 좀 들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의외로 공인중개사들은 전력량을 잘 체크 안 하시더라고요. 그 체크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은 사실. 근데 인테리어 업체들은 되게 꼼꼼하게 체크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냥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많은 스트레스를 통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얻는 건데 전력량이 큰 빌딩 이렇게 큰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 5층 정도 되는 꼬마 빌딩에서 그게 문제가 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5층의 꼬마 빌딩에 기본적으로 거기가 건축물 등기를 낼 때 75kW를 기본으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50kW로 이제 배수로 가는데 150kW가 되면 그때부터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관리비 쪽으로 그분한테 20에서 30만 원 정도가 이제 나가요. 근데 굳이 뭐 75kW 정도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들 75kW가 건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선착순이거든요. 먼저 온 사람이 정말 50kg를 갖다 땡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층별로 뭐 5분의 1 그 정도만 가져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사무실을 쓰니까 한 뭐 7, 8kg만 써도 문제 없었던 공간인데 이제 병원이 들어가니까 기본 20kg에서 30kg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열 효율이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만큼 또 전기 사용하는 그 기기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75kW가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이미 60kW, 70kW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층에 5kW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거기서 나머지 15kW, 20kW를 어떻게 끌어오겠어요? 건물 전체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난 20kW 필요하니까 90kW 증설해 주세요. 이게 안 되고 75kW에서 그냥 바로 150이 되고 150에서 바로 3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300에서 걸렸던 분이 가려면 이제 600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봇대가 있으면 거기 변압기 있잖아요. 그것까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데 기본 한 돈 1,000씩 그냥 들어가거든요. 전체 공사비가. 그럴 경우에 그거를 건물주가 해주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만약에 미리 체크가 되면 이 정도 비용은 내가 감수를 할 수 있다 하면 원장님 계약하셔서 하시면 되지만 계약 전이라면 건물 측에 요구할 수도 있죠. 이거 증설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원장님도 칼자루를 하나 쥐고 계시니까 협의하기가 편해서 미리 체크를 해달라 이 부탁을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신축이나 이런 거는 또 문제가 좀 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건물이라든가 또 꼬마 빌딩 이런 거는 또 보통 내과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상가나 아파트 주변에 작은 상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한번 당하면 그냥 무시하고 나는 그냥 쓸 거야 하면은 예를 들어서 5kg밖에 지금 여유 전력이 없는데 원장님이 들어가 있어서 20kg 이제 사용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건물 전체 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메인 차단기가. 그러면 그냥 블랙아웃이 그 빌딩에 그냥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잘잘못을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죠. 예를 들면 피해 보상이 생겼어요. 1층에 횟집이 있었는데 횟집에 고기가 다 죽었어. 그러면 그 다운되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병원이 책임져야 되죠. 예를 들면 3층에 PC가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 PC방 같은 거 있으면 근데 그게 다운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럼 누가 책임져요? 원장님 책임져야죠. 이게 사태가 일파만파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업체 그가 뭐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책임 소재가 이제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건물주가 나서서 중재를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그랬습니다. 의외로 인테리어 쪽에서는 전력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력량 일단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전력량이 부족해서 내가 이제 승합을 해야 되면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한국 전력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예타 돈은 아닌 것 같고요. 사전 체크만 하면 돈 안 써도 되는 일을 그 사전 체크 안 하셔가지고 돈도 나가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 전기는 충분해요. 근데 이제 우리 층에 들어온 게 뭐 한 5km, 10km밖에 커버 못하는 그 전선 두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0km, 30km가 필요하면 그 전선을 바꿔줘야 돼요. 두꺼운 걸로. 건물에 그 전기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그거가 이제 증설 작업이라고 하는데 메인 차단기 쪽에서 전기선을 끌고 올라와야죠. 그게 이제 증설 작업이에요. 간선 작업. 그 작업 비용이 또 꽤 들죠. 병원 개원을 이제 건물이 작으면 이제 큰 돈은 안 드는데 이게 가끔은 막 십몇 층짜리인데 저 지하 변압실인가 그쪽에서부터 쭉 끌고 와야 되면 그 전선값부터 몇 백만 원 들어갑니다. 소방시설 때문에 난감한 경우도 있잖아요. 스프링쿨러.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때문에 난감했던 거는 병원 같이 이제 입원실이 있고 하면 보통은 이제 건물에 스프링쿨러가 시설이 없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건물 처음에 지을 때 등기 낼 때 그때부터 스프링쿨러가 있었겠죠. 근데 스프링쿨러가 갔는데 없어. 그럼 저 원장님한테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원장님 저 스프링쿨러 비용 좀 세이브 하셨네요.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입원실이 있거나 병원이 이제 크거나 이제 병원 규모로 갔을 때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때 이제 이 몇 바 이상의 그 압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승합 장치까지 다 설치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돈이 더 들죠. 그런 데는 이제 없는 데를 선택하면 이제 그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근데 스프링쿨러는 사실 그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간혹 그 배연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배연창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업종이 바뀌다 보면 배연창 이게 신고 안 해도 되는 업종들 있잖아요. 뭐 사무실이나 그런 데서 이제 배연창을 이제 고장 내거나 했을 때 관리 잘 안 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개원을 할 때는 소방에서 오잖아요. 그럼 스프링클러 체크하고 그 시각 경보기도 체크를 하는데 배연창을 체크했을 때 이게 안 돼 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수리만 해서 간단히 되는 것도 있지만 건물 자체에서 배연창 기능이 이제 사라진 경우가 좀 있어요. 그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걸 누가 고쳐줘요? 당연히 건물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건물에서 해주는 게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애매해요. 그 얘기를 막 부탁하기가. 원장님들도 그 싸우는데 능숙하지 않으시거든요. 개원이 이제 제일 제일 급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어떻게 안 될까요 해서 저희가 전체 그 시설까지 다 바꿔줘서 오픈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미리 체크가 되면 이거 안 되는데 해주십시오.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또 법대로 또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원장님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차라리 그냥 개원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여러분들 개원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이쯤 돼서 머리가 아프시면 개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개원의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인테리어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개원을 준비하시면 이거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진짜 개원은 뭐 진짜 인테리어는 막 조족지혈입니다. 네. 세 발의 피입니다, 아마. 나중에 뭐 직원 문제니 뭐 마케팅이니 뭐 경영이니 이런 거 따지게 들어가 그런 파트 들어가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아프시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꼭 개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또 제안을 드리면 인테리어 파트에서 이런 하나하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기는 힘드십니다. 좋은 전문가와 만나서 전문가한테 다 챙겨달라고 일임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하시면 그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힘들었던 증례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머리가 아픈 거죠.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 송 대표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네,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래층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또 고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가장 너무 많죠. 가장 많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갔는데 그러니까 아래층이 텅 비어 있다든가 뭐 신축 건물이라든가 뭐 그러면 정말 땡큐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실내에 화장실을 둬야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 건물 측에서도 허락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화장실 문제는 건물하고 미리 사전 협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층과 협의를 하시든가 그러셔야 돼요. 아래층에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공용 화장실 있는데 누가 거기다 화장실 내라고 했냐 해서 공사 중단하라고 한 적도 있고 아예 허가 절대 안 해준다고 그래서 뭐 정말 싹싹 빌고 그쪽 요구 조건으로 뭐 공용시설 다 페인트 칠 해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계약 전에 리스트업을 딱 하시면 제가 보니까 책을 제가 좀 봤는데 그거 보시고 리스트업 하시고 계약 전에 그거 간단히 협의만 하시면 될 일인 것 같아요. 아주 디테일한 거는 이제 업체한테 일임하시고. 근데 그 협의가 네, 만만치 않습니다. 원장님이 다 하시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전문가한테 이름하시고요. 어쨌든 체크해야 될 게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는 원장님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인테리어 진행하다 보면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에 아까 뭐 원장님 전용 화장실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오배수가 안 돼서 밑에 층에 뚫어야 되는데 이게 밑에 층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니까 근데 저 같아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해주죠. 내가 밑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위에 공사 화장실 만든다고 자기 천장 뚫어가지고 거기에 오배수 연결시킨다고 저기 영업 못하면은 그리고 뭐 영업을 뭐 안 하는 시간에 한다고 해도 내가 왜 굳이 그걸 해줘야 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다들 그러세요. 네. 왜 내가 해줘야 돼요? 뭐 그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이 거기서 싹싹 빌 필요는 없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이런 거 하게 협조를 한다. 이 한마디만 문구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최대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 계약서를 적을 때요. 나는 병원을 할 거고 병원 안에 화장실을 둘 거라고 판단하면 그것까지 계약서에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약간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 게 보통 보면 입지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입지를 딱 내가 결정할 때는 그 입지에 대한 애착이 정말 이제 이만큼 상승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안 해준다고 할까 봐 되게 겁을 먹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나 협의하고 싶은 사항들을 얘기를 차마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암암리에 미리 좀 체크를 해서 이거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를 미리 사전에 체크해가지고 굳이 꺼내지 않을 얘기는 안 꺼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지가 괜찮은 입지인지를 판단하실 때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거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 입지에 너무 집착하시면 이런 거 사전 체크 안 했는데 그 입지를 벌써 집착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뒷감당을 많이 하셔야 돼요. 돈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 손해볼 것도 많고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상가가 그렇게 없는데 좋은 입지가 그렇게 없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서 다 좋은 조건이면은 어떻게 구하냐고 뭐 개원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건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인테리어 한참 공사하고 있는데 화장실 안 된다는데요. 뭐 원장님 뭐 안 내준다는데요. 그러면 원장님 진짜 화장실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임기응변에 능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현장 소장들이. 정말 이렇게 처음에 미리 얘기하고 진행하면 문제없이 관리를 먼저 선조치 후보고로 들어가면 이제 괘씸죄 걸리거든요.
누구 맘대로 이거 했냐고. 그러면 이제 뜯으라고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뜯어서 그거 다시 메꾸고 원위치 시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정말 그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임기응변에 능한 그 현장 소장이 있으면 정말 복 받으신 거죠. 그 화장실을 만들 때도 바닥에 코어를 뚫어야 되거든요. 아래층에 오배수를 연결하려면. 근데 자기 상가에 구멍 뚫는 거 싫어하는 임대인도 많아요.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준다 해도 거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안 된다고 되죠. 생각하고 네, 철근 잘 남아보면. 그러니까 철근을 잘라야 되니까 동그란 게 이렇게 코어를 그래서 어렵습니다. 가끔씩 공용전기도 막 잘라져요. 거기 뚫다 보면. 여기 난리가 한번 나요. 보면.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게 이제 간판 위치도 체크해야죠. 이제 계약을 하실 때 간판 위치도 좀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 간판 위치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간판 달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보면은 병원이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간판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건물 관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은 곳에 예를 들어 지금 여기도 보면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렇게 전면으로 다 붙이셨던데 이거 서로 붙이려고 하죠. 여기는 이제 전체 공간을 다 활용을 하니까 저게 가능했지만 어디는 이제 반 붙이고 어디는 붙이고 거기서 다 모자이크 되고 막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하시는 것보다 간판 위치는 그냥 가볍게 어디냐, 간판을 어디에다 달 수 있냐 그런 거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시면 대충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거 기본적으로 다는 곳은 있고 기타 좀 서비스 위치가 좀 있어요. 좀 배너도 함부로 못 넣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이런 부분 좀 조율해 줄 수 있냐. 그러면 100% 다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여기 해주면 다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사실 미리 좀 얘기하시면 조금 도움을 받죠. 나중에 얘기하시면 누구 하나 목소리가 커져야지 성사가 되고 아니면 돈 달라고 그래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희 이제 6층짜리 건물인데 5층이 분양이 안 되고 4층도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이 들어오고 나서 나머지 분양이 다 됐거든요. 병원이 들어온다는 건 그 정도로 매력적인 거예요. 심지어 상가가 분양이 안 됐다는 건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 시공사에서 갖고 있던 데인데 시공사에서 병원을 유치하니까 이제 살 사람이 나타나서 구매를 한 거죠. 그만큼 병원은 들어오면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간판 위치를. 그때 당시에도 병원이 꽤 들어와 있어서 간판을 1층 입구에서 봤을 때 우리 병원을 알릴 수 있는 간판 위치가 없었어요. 저희가 5층이니까 5층에 입간판은 있는데 측면 돌출 간판은 있는데 1층 입구에서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다른 데가 다 붙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요구했냐면 병원 건물 이름 있잖아요. 땡땡땡 프라자. 이 붙은 거 있잖아요. 금세. 그걸 옮겼습니다. 그걸 옮기고 그 자리에 저희 병원을 붙였어요. 그게 됩니다. 쉽지 않은 건데 그거.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내가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서 지금 5층이 안 나고 4층도 안 나가니까 병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간판이 그래도 입구에서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름을 시공사였으니까 그 건물 이름을 위로 올리고 그 자리에 병원 이름 딱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장이 알고 접근을 하면 그 간판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역에 60평짜리를 봤는데 거기에 제가 계약을 안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간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돌출 간판은 기본적으로 달 수 있지만 앞에도 달 수 있지만 1층에서 아까 배너도 잠시 하셨지만 뭐 예를 들면 1층에 상가를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제 통로에 들어온 입구에 보면 유리창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창에 막 병원들 붙여져 있거든요. 그 한 칸, 조그만한 거, 그거 확보 이런 것도 괜찮고 1층에 내가 배너를 설치하겠다. 약국 바로 옆에 배너를 설치하는데 뭐 병원들은 다 배너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내가 한 개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 계약서에 넣어 놓으면 도움이 되죠. 간판이 사실은
차지하는 그 마케팅에 있어서 간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라도 확보를 하면은 뭐 손해 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건물에 왔는데 주차를 한다고 할 때도 이렇게 여기가 외과 있는 병원 맞아? 막 그래도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내가 내비 찍고 들어갔는데 여기 진짜로 내가 찾는 병원이 거기가 맞는지를 딱 그 보여주면 딱 있으면 주차장 입구 옆에 배너 하나 딱 설치할 수 있으면 아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런 안심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엄청 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다들 크게 넣고 싶어들 하시죠. 네. 공용 복도도 잘 이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공용 복도가 이제 보면 그 공용 복도를 점유를 하셔서 개인 공간으로 쓰시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기에 접근성이 없으면 그냥 칸막이 살짝 치고 이렇게 창고나 이런 거 뭐 주류나 이런 것들 막 놓고 쓰시는 경우 있거든요. 다른 업종도. 근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팁을 막 알려드린다는 거는 좀 나중에 제가 책임을 못 져서 그건 좀 안 하는 게 낫고, 이렇게 전층을 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전층을 쓰면 그 공용 복도를 이제 터서 확장해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건물이 큰 경우는 이 보조 대피 통로가 또 있어요. 메인 통로가, 대피 통로가 있고, 그리고 저 구석 쪽에 보조 통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건소에 신고해서 소방서에서 와서 체크를 할 때 방화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야 오케이 해주는 데가 있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또 소방관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90평짜리 병원을 공사를 하는데 그게 정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답을 못 내렸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층을 한번 돌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가 병원으로 개원을 또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터서 썼대요. 근데 그 이후에 하는 다른 업체들은 전부 그 대피 통로를 다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다가 그냥 그거 살렸어요, 대피 통로를. 그런데 살린 다음에 그 아래층 같은 경우는 거길 또 막 창고로 또 쓰긴 쓰더라고요. 뭐 그 정도 팁 정도는 알려드리는데, 이게 이거 대피 통로가, 공용 복도가 이제 소방하고 연결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피 통로 그 계단과 그 통로 계단을 연결하는 데는 무조건 비워 있어야 돼요. 그게 소방법에 딱 나와요. 거기에 뭔가 이게 적체돼 있으면 나중에 소방 점검이 오면 그거 지적하는 데는 꼼꼼하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죠. 이게 좀 있어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소방관이 투입이 되거나 만약에 불이 나면 깜깜하다는 거죠. 깜깜하면 여기가 막혀서 여기서 연기가 오면 이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피하실래요?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다 치웠죠. 싹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그 평수가 한 8평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장님 좀 억울해 하셨어요. 이거 공용 면적인데 나는 이걸 임대 면적으로 다 계산해서 관리비 다 내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가 너무 목이 좋은 데라서 원장님이 다 감수하고 그냥 하셨죠. 그러니까 황당한 경우가 그런 거죠. 이 공용 복도를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다 했어. 대기실 다 만들었어. 다 세팅 다 했어. 근데 소방점검에서 와서 여기는 공용이고 대피 통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면 다시 제가 사례를 다시.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엘리베이터 앞에 공용수술이 물론 있고, 그 앞에 이 방화 셔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나면 그 방화 셔터가 딱 내려오고 거기서 그 문을 열고 나가는 또 쪽문이 하나 있고, 이게 또 완벽하게 돼 있어야만 허가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거 예전에는 다 철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철거하면 100% 지적 나와요. 방화문을 다시 설치하라고. 그런데 방화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안에다 그러면 유리문을 설치를 하잖아요. 거의 이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는데,
방화문을 열었는데 안에 유리문이 있으면 그것도 소방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방화문 자체를 철거를 하고 유리문으로 된 또 방화문이 또 있어요.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싼데 그거를 해놓고 해서 그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그걸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방화문 그냥 둔 상태로 우리 허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유리문 설치해서 슬라이딩 도어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소화전 같은 경우도 건물 안에 소화전 들어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전층을 다 쓰면 문을 열면 병원이 바로 보이는 데가 있는데 반드시 소화전이 어딘가 있어요. 그 소화전을 벽으로 막았는데 그거 다 철거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해서 그거 다 또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뭐라 그러죠? 탈출할 때 쓰는 그것도 이제 이게 쪽문에다가 설치하는 경우 있으면 이거 어떻게 나가냐고 문 내라고 해서 막 문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을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건물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 건물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어디다 설치할지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문 옆에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다 설치 자리가 나와서 설치를 하면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다. 이 가장 먼 곳에다 설치해라 해서 그거 해결하는데 또 좀 진 빠진 적도 좀 있었죠. 아무튼 소방이 신경 쓸 게 참 많고요. 또 소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 이것 때문에 또 목돈이 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소방도 미리 체크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감 다 끝나고 이제 소방관이 와서 지적을 해버리면 그때 그거 수정할 때 이제 일이 많죠.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해서 하시면 돈이 안 작게 들 수 있는데 나중에 지적받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그 점검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다고 또 지연되고 지불되고 그러면 또 힘들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배연창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배연창이 보면 문을 자동 열 수 있게끔 체인을 그 보관하는 하우징이 있거든요. 그거가 철거된 경우가 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죠. 근데 와서 여기 배연창 있어야 되는데 왜 없죠? 설치하세요. 그러면 그때 그때 이제 좀 세상이 하얘지죠. 정말 이 뭐 다양한 정리가 참 많습니다. 이 인테리어는 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또 자세한 거는 책에서 또 만나보는 걸로 하고요. 3부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이런 인테리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원장님들 그리고 이 시청하시는 예비 원장님들께 인테리어 때문에 이런 고생하지 말라는 얘기로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생 안 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그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첫째는 이제 그 시설 부분에 대한 인프라 체크거든요. 인프라 그 시설에 대한 체크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업체를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는 중요한데 이 업체가 이제 한번 잘못 선정이 되면 이제 정말 많은 트러블이 거기서 생겨요. 이거는 내가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스트레스가 이제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가 좀 노련한 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미리미리 체크해 가면서 설사 그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제 같이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큰 회사나 이제 좀 성향이 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히 저희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그걸 네가 왜 나서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네가 나섰다면 그것 때문에 다 이걸 우리한테 책임이 물어오니까 절대 나서지 마. 그런 경우 교육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원장님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원장님들은 좀 친해져요. 친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좀 죄책감도 좀 많이 갖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하고 그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원장님 옆에서 있다 보면 어떻게든 이거 해결하려고 건축사 사무실 찾아가고 구청 가서 저는 그 서류도 집어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 보건소 가가지고. 근데 이건 디테일한 건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관철을 시켰던 적도 있었고 그 원장님들은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 그냥 큰 공사는 큰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고 작은 내과나 이렇게 의원 정도는 작은 업체에서 좀 성실한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대표가 좀 관할을 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대표는 안 바뀌어도 그 현장 소장이나 기사들은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많아지거나 하면 증빙이 안 된 그 기사급이 가서 현장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소장이랍시고. 없는 것보다 못한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현장 이제 확인하러 가면 업체한테 왜 이거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현장 소장이 아무 말 안 하던데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업체들이 가도 현장에 투입된 현장 소장 말에 의해서 이 현장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그 좋은 업체가 자기 역량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어떤 그 현장 소장이 얘가 배치가 될지에 따라서 현장이 퀄리티가 달라져요. 물론 좋은 업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현장에 어느 정도의 숙련이 있는 사람이 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해결 못할 일도 해결이 되기도 하죠.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 소장님 얘기하셨는데요. 맞아요. 대표도 중요하고요. 대표도 중요하고 현장 소장님도 더 중요합니다. 뭐 약간 좀 디테일하게 왔으니까 더 부연 설명하면 대표님은 한 10번 이상 안 만나요. 한 5번 정도 만나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계약하려고 이제 고민할 때 내가 생각하는 상가 봐주시고 와서 실제 측량해 주시고 뭐 도면 좀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면 주시고 이럴 때 그다음에 도면 상의할 때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의견 듣고 그다음에 1차 수정, 2차 수정할 때 그다음에 이제 목노임 할 때 와서 실적하고 이럴 때 이제 대표님 만나죠. 그리고 끝날 때쯤에 이제 신고하는 타이밍 정하고 소방 점검 신고할 때 요럴 때 좀 만나고요. 중간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는 있습니다만 대표님은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 소장님은요. 네. 항상 우리 현장에 있기 때문에 2달 공사면 2달 동안 계속 계시거든요. 계속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병원에 그 도면을 실현시키는 사람은 현장 소장님이시죠. 아,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회사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그 현장 소장을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장이 정할 그게 수는 없잖아요. 노령 여하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진짜 운이에요. 회사에서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회사는 또 좋은 저 직원들을 좀 잘 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평탄 이상은 다 하시죠. 현장 소장이랑 몇 번 좀 컨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현장 소장이랑은 좀 안 맞다 싶으면 대표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바꿔줄 수도 있는데 그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장 소장을 막 여유 있게 가줄 수는 없는데 지금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현장 소장 위에 또 그 관할하는 현장 부장이 또 있어요. 그럼 그 부장이 좀 신경을 좀 더 쓰겠죠. 네. 어쨌든 원장님들이 공사가 진행될 때는 중간에는 현장 소장이랑 소통을 훨씬 더 많이 하실 거고요. 현장 소장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현장 소장님한테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맺으시면 또 잘 해주시고요. 결국 현장 소장님은 또 결국에는 대표한테 보고를 해서 대표한테 최종 컨펌을 받기 때문에 내가 대표한테 의견 전달을 바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현장 소장한테 얘기해서 그쪽으로 전달되게끔 하는 게 일 처리는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거 팁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이트나 이런 걸 잘 갖춰놓고 디자인이 출중한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평당가도 정말 비싸긴 한데 그런 분들이 맞는 또 원장님들 계시면 이제 그 업체가 더 일을 잘 하시는 거고 비싸도.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그 적정한 수준의 업체를 선정하셔서 정말 벗을 만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재밌게 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무조건 큰 회사, 뭐 비싼 회사, 뭐 작은 회사, 뭐 이런 걸 구별하지 마시고 오픈할 병원의 성향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화자 보수하고 AS 문제에서도 특히나 그러한데 그냥 공사만 끝나고 나 몰라라 하는 업체는 나중에 좀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3부에서 여러 가지 실제 정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견적이 낮고 싼 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는 업체가 중요하다. 아까 벗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런 파트너십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오히려 단가를 좀 더 싸게 업체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대표나 회사의 그 인간적인 면, 그리고 성실함, 코드가 맞느냐, 내하고 스타일이 맞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항상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싼 데만 찾다 보면, 너무 가격으로만 비교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 공경에 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문제가 없이 정말 뭐 잘 순리대로 흐름이 좋아서 잘 마무리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 모든 인간사가 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힘듦도 있고 불행도 있고 위기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잘 같이 극복해 줄 수 있는 의지가 갖고 있는 업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산전수전을 좀 경험해 본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경험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원장님들께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큰 회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오피셜하게 잘 준비하는 것들을 보고 신뢰를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그 팀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좀 큰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원장님들은 또 이것저것 다 좀 아기자기하게 좀 체크를 좀 해주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현장 치면서 좀 친해지고 싶고 막 그런 분들은 큰 회사랑은 절대 그게 되지 않고요. 작은 회사인데 실적은 꾸준히 있는 그런 회사를 맡으시면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처음에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고 이제 그 견적표만 보고 딱 선정을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을 뭐 개원한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뭐 의사 된 지는 20년이 넘었는데요. 경영이라는 건, 병원 경영이라는 건 결국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고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인테리어는 말로 말고 탈도 많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 좀 검증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뭐 실력이야 물어보면 알잖아요. 우리 오늘 영상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부에서 이제 인테리어 후반부 얘기 그리고 AS까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